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산 전투기를 공개합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이다. 3. 한국이 장악한 잠수함 시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 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상배열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시제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 2000 단거리 공대공 이사의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매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에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 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흉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방위 산업체 PGZ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방산 기업 PGZ 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 플러스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배열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 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P의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에서 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에서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 타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외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골탈태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V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에서 2030년은 되어야 해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의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던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제이스민 39EF 그리펜 엔지 정도인데 그리펜 엔지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엔지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에서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 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산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이사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제막 통지격 탄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급유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어치 200대 플러스 가상적기 사업 TSA 64대4, FA-50 사양의 TF-50과 T-50A가 가장 유력한 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 이제 대한민국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KSSI 배치 2번 암무함이 우리 해군에 정식으로. 그러자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인 캐나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캐나다는 미국을 이어 아메리카 대륙의 두 번째 초강대국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군사 분야에 있어 캐나다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경제자원 규모가 순위 결정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3 GFP 랭킹에서조차 25위 이내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캐나다가 G7 일원미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는 걸 감말하면 군사력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비참한 셈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나름대로 모자란 군사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때 캐나다의 평화주의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중국은 캐나다를 잔책 및 취급하며 선을 넘은 지 모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세계 10대 강국 수준에 걸맞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 강화에 있어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인데요. 실제로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은 대한민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소문으로 뜨겁습니다. 심지어 그 규모가 지난 2022년 국제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 뺨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는 이유부터 왜 대한민국 잠수함이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빈대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그간 캐나다의 만보는 딱 이 한마디로 정해 가능했습니다. 냉전 종식 미후 자국의 만보를 미국에 나 몰라라 맡겨놨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특수전을 위시로 한 지상군 경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 외의 분야는 한숨만 나옵니다. 일례로 공중전력은 1982년 도입한 CF-18A-B를 여전히 쥐럭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40년이 넘는 운용기간 동안 하나둘 퇴역해서 998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78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의 199 크기의 몰거한 대한민국이 전술기만 422대를 운용 중이란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민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나마 공군은 해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24만 3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만선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극해를 경계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반면 밀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배수량 4,770톤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12척, 970톤의 킹스턴급 초기함 1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해만선이 길어서 지키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아주 들린 얘기도 아닌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를 공격한다는 건 곧 대영제국의 시비를 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실제로도 캐나다를 공격하기 위해선 대영제국의 함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명제국 대신 미국이 캐나다를 방위하고 있으며 캐나다 침공은 미국 침공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때문에 안보 운명을 안일하게 방치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과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토대를 벗어던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안보 부담을 동맹과 나누어질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캐나다의 만보, 무임승차 전략을 비판하고 북미 대륙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고 압박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를 요구했던 게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규모를 키우는 게 불가능한 해상 전력이지만 그래도 잠수함이라면 비대칭 전력으로서도 소수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썩어도 준실하고 아직 러시아의 해군력은 준수한 상태고 북극해, 연안에는 핵잠수함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선 중국의 전략 원잠이 출몰하며 미국의 해상 명약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들을 막강한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 미국이 먹튀 핑계를 대가며
핵합산 금지 조약을 깨뜨리고 호주의 핵잠수함을 판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선택을 한 마당에 캐나다 또한 더는 나몰랄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캐나다는 표류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며 아예 국방부의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 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은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폴 방산 계약 총 금액이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좀 만들어왔다 싶은 국가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규모 사업인데요. 일례로 벌써 수중 배수량만 7,800톤 이상인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7,400톤의 영국 아스투트급 잠수함, 5,300톤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각 잠수함 모두 훌륭한 성능의 공격 핵잠이었지만 척당 가격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이라 캐나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디메이 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디메이 3000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는 디메이 1403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500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에 장보고 3회 기술로 개량한 디메이 1400TN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독자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추진체계에 리튬 이온 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잠항 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 이온 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재래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형민 장보고 3배치2부터 그것도 선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부로 추진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의 안보, 공백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항 시간과 기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리튬 이온 전지는 분명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기술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캐나다로서는 보험장치 하나 없이 리튬 이온 전지만을 채택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디메이 3000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대한민국의 디메이 3000은 장보고 3배치 1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 3배치 2 사이에 위치한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만 4000톤에 달합니다. 또 수직 발사관도 도산 안창호급에 6개에서 10개로 크게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ATP 발사관 6개를 탑재하면서 머리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디메이 3000은 이를 앞세워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묘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프랑스, 러시아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걸림돌민 미국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잠수함 대결은 이미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호주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당시 호주는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도입 사업을 벌였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보고 3잠수함이 상당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핵 확산 금지의 원칙을 깨버리고 호주의 핵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임장은 어디까지나 핵 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니 핵 확산 금지 원칙을 깨트린 게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캐나다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인 만큼 캐나다 의회를 압박하여 사업비 자체를 핵 잠수함 도입에 맞게 증액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걱정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봤을 때 호주와 함께 캐나다 남기 물량까지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품 기일이 뒤로 미뤄질수록 미국 혼자 맡고 있는 북미 대륙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기 일정만큼은 무조건 보장하는 대한민국 방산이 오히려 최선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한국으로선 더없이 반갑고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인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웨인디 에어 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엔 부사령관 출신의 태교인 장군은 한국 근무 당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까지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전출 명령을 받고는 한글로 된 장문의 편지를 남겨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터가 좋았었는지 캐나다로 귀국하자마자 대장으로 진급. 지금까지 한국과 좋은 민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외인이 계약 수주에 큰 도움은 못 될지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민 일본이 강력한 로비로 도전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계약 국가의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 물동량 확대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입니다. 그런 기에 방산 계약을 군사적 동맹의 밑그림이라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부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한민국 북미 대륙 진출에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부의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바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풍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하한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펜진에서 온 사이먼 추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육허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TAT는 최근 중국 국가여행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AT의 송펠라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민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퍼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이 서한을 중국 국가여행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안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난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완몽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 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부,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 통신 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라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두 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닝보시에 있던 현지 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세 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지어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 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칸유홍 공정체태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